자, 이제 시장킥 이슈킥 들어갑니다.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지럽죠? 네, 현란합니다. 주식시장 뭐 이런 게 한두 번은 아니겠지만 매일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심장이 놀랄 것 같긴 한데 뭐 투자자분들은 워낙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다 보니까 이제 내성도 많이 생기셨겠지만 자, 그래 또 우리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부터 볼까요? 로봇? 로봇은 오늘 윗꼬리들이 전부 이렇게 뭐 일봉상 잘 올라가다가 지금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로봇 다뤄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로봇 산업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론은 자주 되는데 생각만큼 그 키워드가 거론된다고 해서 또 자주 빨리 움직였던 테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장의 성장성 자체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실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마련해놓은 기틀이다 정도에서 이 기대 가치를 좀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로봇주가 올해 강세를 처음 보이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제 CES 2025 직전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AI의 최종판이 이제 결국은 로봇 산업으로 가게 된다라는 연설 기조들도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가 가나 이렇게 하면서 주목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AI 어차피 로봇 안에 탑재되는 시스템을 위해서면은 AI 칩이 필요한 건데 AI 칩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소프트웨어를 갈 건지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하드웨어 부분을 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 세 가지 테마가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로봇주들이 지금 이제 강세가 나오는 것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특히나 딥시크에 대한 어떤 충격 여파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의 뭐 2개 반의 규모가 되는 자금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 시장이 워낙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분들은 이 요동 속에서 그러니까 파도가 친다라고 해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들에 대해서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려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럼 로봇주가 잘 간다는 말은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기반 산업이 돼야 되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혹은 이제 컨트롤 타워들 역할을 하는 이제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순환배가 돌겠구나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비중을 좀 잘게 나누어 두시고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중을 뭐 우리가 완전히 방임해라 뭐 예를 들어서 포트에 뭐 5%를 무조건 담으십시오 이런 전략보다는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네 이때는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혹은 이제 뭐 로봇 쪽 이쪽을 이제 분산 투자하고 또 다시 한번 로봇주가 강세가 나왔을 때는 뭐 반절 매도하셔서 다시 이제 반도체를 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매매의 기점으로 좀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네, 굉장히 말씀 빨리 하셨는데 일단 로봇도 뭐 말씀하신 구체성이 있어요. 일단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또 나누자면은 뭐 로봇이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족 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되는 건 아닌데 꼭 휴머노이드가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보면은 이족 보행이 아직도 좀 원활치 않으니까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렇죠. 네. 상반신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밑에 바퀴로 움직이는 거는 좀 뭔가 불안전성이 좀 있더라. 그럼 이족 보행을 하려면은 균형을 잡아야 될 거고 균형을 잡는 기술은 뭘까? 그럼 뭐 약간 자이로스코프 같은 그렇죠. 선박의 중심을 잡는. 근데 원천 기술이 또 우리나라에는 없고 관련 기업도 흔치는 않고. 네. 참 그래 한계에 항상 이렇게 뭐 막히더라고요. 로봇은 뭐 다관절 로봇 뭐 하여튼 뭐 다 여러 가지지만 실체에 좀 근접한 로봇이 관련주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의 쓰임새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바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바퀴 달린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걷느니 차라리 바퀴로 빠르게 네. 서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한다거나 요즘은 배달 같은 거 배달도 로봇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마다 뭐 네. 마곡인가요? 네, 그런 몇몇 데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바퀴가 좀 더 낫고 그게 더 빠릅니다 실제로 바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계단이나 이런 네. 거는 또 뭐 무한 궤도, 캐터필러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바퀴는 좀 제한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그쵸. 한데. 근데 이제 그 제가 바퀴 봤을 때 영향을 안 받으려면 띄워야 되잖아요. 아, 그쵸. 드론으로. 드론도 결국엔 중심 잡아야 될 거고.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에 분류해서 했을 때는 휴머노이드가 저는 최종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인간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하고 좀 동떨어져서 혼자 그냥 이렇게 바퀴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관절을 굽혀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장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로봇을 2년을 쓰면은 그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장에 또 채용을 해서 쓰잖아요. 생산직부도 쓰거나 아니면은 또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2년 동안 로봇을 쓰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자주 가는 식당에서도 그런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도 로봇을 쓰고 있는데 서빙용 로봇을 이게 한 3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인건비 주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제 알바비를 주더라도 1년이면 2,400이잖아요. 어디 외신인가는 그 네. 서빙 로봇을 통째로 업어가지고 훔쳐가려고 하다가 걸린. 맞죠. 네. 뭐 이렇게 들 수 있나 봐요. 비싸죠.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알바를 쓰면은 1년에 2,40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잡으면은. 요즘 최저 시급도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2년 쓰면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되죠, 알바비. 근데 이제 로봇이 2년만 잘 버티면은 고장 안 나고 고장 나도 AS가 되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잘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또 뭐 파업도 안 하잖아요.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 따지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이 이제 공장이라던가 뭐 식당, 외식업 뭐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쓰일 때가 온 것 같아요. 벌써.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왔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 2년 동안만 뭐 잘 유지 보수만 잘 하면은 무조건 경제적으로 돈이 이득이다.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지금 뭐 수술용 로봇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네. 현장에서 이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최근에 이제 의사 숫자도 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로봇이 좀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양한 현장에서 쓰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슈의 화두는 결국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말과의 전쟁, 관세,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불법 체류자, 뭐 체류자를 뭐 다 이렇게 밀어내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분명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뭐 이런 협동 로봇 이슈가 있는데 그 로봇을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달랐지만 뭐 그런 이슈가 등장하면은 관련 기업들이 또 쫙 하겠죠.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국내 M&A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탑픽을 좀 정하자면은 어떤 것이 있죠? 뭐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로봇주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젤 로보틱스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네,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원인은 뭐냐면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보조 로봇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하체를 이용하시는데 좀 제한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행을 돕는 로봇을 이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 M20이 이제 또 수출 쪽에 계속 이제 주목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로봇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매력도를 이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맞아요. 왜냐면 일단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당장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가치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앞서서 이제 최희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걷는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한데 네네.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LIG 넥슨하고도 이제 뭐 협업을 또 일부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방산 쪽으로 굉장히 큰 이름을 날리고 있는 LIG 넥슨이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외골격 슈트, 뭐 엑소슈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데이터들을 또 엔젤 로보틱스와 또 이제 협력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보니까 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봤을 때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매매 관점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상장을 한 게 작년 1월에 작년 4월경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유예수 기간과 겹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2개월 이내에서의 어떤 매매권력으로 좀 주목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2개월 내에서의 어떤 매물이 좀 걱정된다 하신다면은 차라리 4월 이후부터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은 선택. 네, 저는 오늘 LG향 좀 가져왔는데 네. 네, 로보스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잘 나가는 기업들, 네. 로봇주들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로봇주들은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어떤 주들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이 밀어주고 있죠. 삼성전자 인수를 했고, 자 그리고 하이젠 R&M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젠 R&M의 출신을 좀 보면은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오다가 2008년에 독립을 했어요. 네. 하이젠 R&M이. 그래서 어쨌든 LG전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볼 수 있겠고, 로보스타는 어떻느냐? 로보스타는 LG향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분의 3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밀어주고 여기서 좀 출발했던 회사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 추세를 좀 잘 이용해서 한 번에 순환기가 온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가 그 LG전자 향으로 좀 크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의 내재 가치 역시 괜찮은 편입니다. 뭐 LG전자가 워낙에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뒤에서 유보금이라던가 이런 점들을 좀 잘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매출은 꾸준히 1,000억 원 이상대로 잘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은 22%밖에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경영회사가 회사 자체적으로도 유보율이 1,700%에 달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LG전자의 그런 후원 자금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자금 여력도 역시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기업들은 R&D가 중요하죠. 연구 개발. 그래서 뭔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많다라는 점에서 로보스타를 탑픽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보스타. 자, 그다음에 연결고리로 넘어가서 방산 쪽 안 다뤄볼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후반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결국에는 일본을 부른 거는 지금 중국하고는 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로 24시간 통화한다는데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뭐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하고 뭐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통화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벤트를 주 후반에 가지고 있는데 뭔가 아까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역시 방위비 증액. 분명히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산 이슈가 또 따라 붙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방산을 한번 풀어보죠. 일단 뭐 방산은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취임하면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뭐 아직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네, 그 그렇죠. 전쟁 비용을 히토리로 달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 이벤트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업가 출신의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왜 미국이 모든 나토군의 국방을 왜 미군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유럽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장을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호재라고 지금 오히려 부응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프랑스랑 독일입니다. 프랑스, 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을 굉장히 유럽 내에서는 입지가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K9 자주포를 영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RCH 155 모델에 밀려서 우리가 수출이 뭐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RCH 155를 만들었던 회사가 과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그 티거 전차 대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탱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저 나라의 대포를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만큼 유럽 내에서의 방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카르텔이 굉장히 지금 탄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오히려 9대륙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서부 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랑 서부 쪽에 가까이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쪽과 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폴란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로 이제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 사실상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이 이제 종주국 역할을 하게 되면서 칠러 외교를 굉장히 많이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드스트림 2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독일 내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크림반도 전쟁을 이제 봤던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저거 조만간 러시아 조만간 침략합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방위비 올려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당시에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귓등에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독단적으로 준비를 하던 게 폴란드였는데 마침 전쟁이 터지고 나면서 너희 프랑스, 독일 너희 못 믿겠다.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제품들을 찾기 시작한 건데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유럽이 다시 재무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을 깨기가 쉽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성과는 중동 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나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외형 성장의 근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무기라든가 혹은 이제 탄약 같은 경우는 계속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 더 방산 섹터 주목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결했어. 네. 근데 방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예전에는 과거에는 내수 북한용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수출하기에는 이게 이제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못했는데 이제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는 방위비 증액의 포인트는 결국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 우리가 왜 지켜줘야 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무기는 사실 무기 체계가 항공기는 뭐 각오는 있어요. 지금 뭐 항공우주 같은데 카이가. 근데 이제 뭐 미국 거를 좀 많이 수입해다 쓸 거고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창의력을 발휘한다면은 뭐가 있죠? 군사용 로봇. 뭐 근데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그렇게 강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K9 자주포가 정말 대단하죠. 대포만 그냥 빵빵 네. 쏴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네. K9 자주포를 좀 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러면 탱크가 정말 대단하죠. 네. 전차 K2 전차 현대 로템에서 K2 전차를 계속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양산을. 결국은 전차가 좋고 또 자주포 멀리서 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 바로 천궁2를 통해서 네. 굉장히 뭐 폴란드라던가 다양한 나라들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LIG 넥스원은 약간의 마찰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한화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찰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LIG 넥스원은 천궁2의 미사일과 통합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차량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탑재 레이더, 감지하는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네, 그래서 눈 같은 거죠. 눈으로 먼저 보고 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일단은 LIG 넥스원이 지금 작년에 이라크와 단독으로 막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네. 한화 쪽을 무시했다라는 거 뭐 협상 계약이라던가 등등이 막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 포지션이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뭐 K9 자주포도 잘 만들고 또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도 천궁2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만 좀 지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부가 개입을 하든 어떻게든 뭐 해결이 될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좀 깜짝 나왔는데 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와서 좀 괜찮고 매출 같은 경우도 1조 1,687억 원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년 대비 매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천궁이라던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저는 수출 자주 국방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체계에서는 네. 뭐 그렇죠. 사실 그 수주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감은 이미 몇 년치가 아마 차 있을 거예요. 저쪽도 LIG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또 요거를 우주 항공으로 조금 맥을 연결하면 오늘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재료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저는 하나 시스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조금은 오르고 있고 자. 뭐 하나 시스템은 뭐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육군 이제 지휘 통솔 체계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뭐 C4I라든가 이게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주 항공 쪽을 조금 특화를 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찰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정찰 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드론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고도 위성을 활용할 것이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고도 위성을 이제 군지 위성처럼 이제 많이 다발 발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감시의 눈 자체를 많이 만들면 된다라는 이제 기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캔커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미국에도 뭐 공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더 이제 좀 가세가 좀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은 우주 기술 자체가 사실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민국이 쏟는 자금에 비했을 때 미국은 정말 몇십 배 이상의 자금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우리가 한 번에 따라간다는 입장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어떤 산업에서 먼저 이 우주 항공 분야를 이제 키워 나갈 것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화성에 이제 성조기를 꽂겠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당시에 아폴로 11호를 좀 이렇게 띄우게 되는 이제 과거의 그 모습을 일부러 연상시키게 하는 그 발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소련의 산물이었던 어떻게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먼 미래긴 합니다만은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는 결국 통신 체계라고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조금 내가 특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앞서서 소개됐던 뭐 캔커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AP 위성 같은 기업들도 괜찮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주목하시겠다면 뭐 세트웨어가이도 있고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나누어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 실장님은 네.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타픽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산, 우주 이쪽으로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드리고요. 한화가 육해공을 지금 다 어르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공군이 아니라 이제 하여튼 우주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개 걸쳐 있고 뭐 한화 오션도 있고. 그렇죠. 네. 한화 오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화 오션은 이제 바다잖아요. 네. 바다인데 그 한화 오션 조선 쪽에 어쨌든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한화 오션. 근데 이 한화 오션의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얽히고 설켜 있죠. 네, 정말 한화 오션 최근에 좀 추세가 좋은데 이런 막강한 종목의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저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도 우주 발사체, 뭐 CCTV, 위성 인공위성 시스템 이런 것들 잘 만들고 있고요. 우주 쪽으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9 자주포 이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네. 멀리 쏴야 됩니다. 멀리 포격을 하는 이런 대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밖에 좀 이번에 또 천궁2 이번에 LIG 넥스원과 또 뭔가 협상이 오고 가겠죠. 싸우고는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협상이 오고 가고 돈도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따른 수익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의 전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는 뭐 하라오션은 뭐 이전에도 계속 많이 소개를 드렸으니까 네.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기업은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이 사실은 좀 여러 몰매를 좀 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다, 뭐 관행적 사업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글로벌 금융기업 5,000개의 기관으로부터 뭐 투자를 가장 꺼려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를 이제 가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I 열풍이 계속 가속화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촉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레깅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기고를 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모한 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당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죠. 이 포탄을 뭘로 충원하나 보니까 작년 초에 이제 개발 완료가 돼서 이제 양산 도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155mm 날개탄. 그러니까 우리가 K9 자주포를 기존의 사거리를 50%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이 탄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풍산에 대한 가치는 실적은 계속 부담은 없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내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풍산도 우리 눈여보실 만한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풍산, 성범선 실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킥 이슈킥이었고요. 선투자의 성범선 실장,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